이번 시간은 2장의 수학 후의 생작용입니다. 이 수학 후 생리작용이라는 이 개념은 실제 어찌 보면 이 수학 후 품질 관리라는 내용에 거의 다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수학 후의 생작용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다른 문제 혹시 모르는 게 나와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2차의 이 서술형 문제가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후 생작용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 중심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 후 생작용 이 개념은 실제 우리 농산물의 유통 과정 또는 저장 이게 수산물이나 축산물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 수산물이나 축산물은 죽어있는 상태로 유통이 되고요. 농산물은 어때요?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이 됩니다. 물론 수산물도 그 화로라든가 이 일부 품목은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이 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죽어 있습니다. 축산물은 거의 다 죽어 있죠. 이 가장 큰 차이점이 죽어 있는 것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얼려버리면 됩니다. 냉동시켜버리면 되죠. 하지만 농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농산물은 냉동을 시키게 되면 상품 가치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이 상품성을 유지할 거냐. 이게 이 농산물의 유통이나 저장에 가장 키워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사과나무로부터 사과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떨어진 사과, 이건 수확된 사과죠. 이 수확된 이 사과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현재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살아있다 보니까 이 나무에 붙어있을 때는 나무로부터 수분도 공급이 되고 양분도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나무로부터 똑 떨어지는 순간 더 이상 외부로부터 어떤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외부에 공급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소모를 해서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과 농사를 지은 이유는 뭐예요? 이 사과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물질을 인간이 뺏어오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뺏어오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얘는 지 살기 위해서 많이 써버렸어요. 그럼 결국에 가서 이 상품 가치는 쓰는 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덜 쓰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어찌 보면 저장의 가장 기본 개념이다. 그러면 수학 이후에 나타나는 생작용들을 봤더니 첫 번째는 호흡작용입니다. 숨을 쉬어야 살죠. 그리고 호흡이 진행됨에 따라서 숙성되고 노화됩니다. 그래서 숙성 노화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산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이후에 이 작물에서 나타나는 이 생작용 하면 호흡작용, 숙성 노화작용, 증산작용 이 세 가지가 이 대표적인 생리작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결국에 가서 저장이라는 것은 호흡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숙성노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늦출 것이냐, 증산량을 줄일 것이냐, 요게 수확 후의 저장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2장 이후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온도 관련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온도가 올라가면 호흡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호흡량은 감소하더라. 그런다고 해서 온도가 무조건 내려간다고 해서 전부 다 호흡량이 계속 감소하느냐?
또 그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작물별로 이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온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작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 중에 바나나 같은 경우.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구매해 가지고 오시면 냉장고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시커매져서 물러지고 못 먹게 돼 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이 온도가 낮아서 나타나는 발생하는 그러한 그 장애 현상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생리적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온도를 낮춰주는 게 호흡량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하나의 방법이다. 두 번째, 대기. 호흡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량을 늘렸더니 호흡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이 호흡작용식 보시면 이 호흡이라는 것은 결국 당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과가 가지고 있는 당을 꺼내놨다가 나중에 팔 때, 출하할 때 당을 덜어 넣어서 출하하는 이러한 기술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기술은 없겠죠. 가장 좋겠지만 그러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하고 산소하고 둘을 못 만나게 하려면 얘를 손댈 수가 없으니까 얘를 손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놨더니 둘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감소되더라.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식. 이것을 CA 저장 또는 MA 저장의 저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뒤쪽에서 CA 저장과 MA 저장이라는 개념이 나올 건데 이렇게 두 개를 못 만나게 하는 방법. 산소를 줄였더니 둘이 만날 확률이 감소하더라. 그리고 이 호흡에서 수학 이후에 이 에너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이 생육 중에 재배 중에는 이 만들어진 이 에너지가 작물 생장에 이용이 되지만 수확 이후에는 이게 전부 다 열의 형태로 발산이 돼요. 그래서 호흡하면서 발생하는 열이라고 해서 이것을 호흡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호흡열의 발생이 많아지면 온도가 상승하겠죠. 온도가 상승하면 호흡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못 만나게 해서 호흡열을 감소시킬 것이냐 하는 게 이 저장의 기본 형태다. 그리고 세 번째, 식물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량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리적 스트레스 이러면 어떤 물리적 상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호흡량이 증가하더라는 얘기예요. 또는 병리적 스트레스 또는 이 수분 스트레스, 온도 스트레스. 그래서 이 수확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스트레스는 호흡의 증가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이 상처나 아니면 이 병해충과 이런 것들은 별도로 관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 상처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 병이나 충해를 입은 것들은 스트레스량이 많기 때문에 호흡이 증가되고 호흡량이 증가되게 되면 이 열의 발생량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호흡열의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지 혼자만 상태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정상적인 작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 받은 것들은 철저히 별도로 관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흡이 증가됨에 따라서 호흡이 진행됨에 따라서 숙성 노화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숙성 노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봤더니 과일이 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이 연화는 불용성 펙틴, 다시 말해서 이 펙틴이라는 거 세포벽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세포벽을 구성하던 구성 물질이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녹는 성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과일이 물러지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요. 또 숙성 노화되면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에틸렌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에틸렌은 이 노화 호르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에틸렌의 특징을 봤더니 이렇게 숙성 노화되면서 발생을 하는데 이 에틸렌이 다시 숙성 노화를 촉진시키는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이후에 특히나 유통이나 저장 중에 이 에틸렌은 무조건 제거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에서 보셔야 될 내용이 에틸렌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 방법. 흡착식, 자외선 파괴식, 촉매분해식 이러한 흡착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 하고 그리고 이 흡착제 종류들 목탄, 활성탄, 과망간성 칼륨 이런 것들이 이 흡착제로 이용이 돼서 이 에틸렌을 제거하는 이러한 방법에 이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에틸렌 다량 발생 품목과 미량 발생 품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 하나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제거 방법과 흡착제 그리고 다량 발생 품목과 미량 발생 품목. 그래서 이 다량 발생 품목, 에틸렌 발생량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미량 발생 품목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틸렌 발생량이 많은 것들을 미량 발생 품목과 같은 공간에 저장하거나 보관하게 되면 유통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 여기에서 발생된 에틸렌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의 저장 가능성을 짧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냉장고 야채칸에 우리 집에서 냉장고 야채칸에 사과하고 상추를 같이 넣어놨더니 상추가 평상시보다 빨리 시들더라. 물론 이제 그 살림 안 하는 남자분들이라든가 아직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살림하시는 가정주부님들께서는 아마 그런 경험 느낌을 받아본 적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원인은 이겁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에틸렌 발생량이 대단히 많은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과에서 발생된 이 에틸렌 노화 호르몬이 상추에 영향을 미쳐서 상추의 저장 가능 기간을 짧게 만드는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량 발생 품목과 미량 발생 품목 요것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에틸렌 억제제 대표가 1-MCP 그리고 STS 이런 물질들이 나올 건데 여기는 억제 여기는 제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억제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 사과에 에틸렌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틸렌이 숙성 노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에틸렌 수용체라는 데 가서 에틸렌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과의 숙성 노화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MCP라는 억제제를 처리를 했더니 1-MCP가 수용체에 가서 미리 자리를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그럼 주변에 에틸렌이 많이 있을지라도 결합 부위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방법이 에틸렌 억제제가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이 1-MCP도 거의 매년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안 빠지고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STS는 인체 유해 물질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식품으로 활용하는 이 농산물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주로 화해류에 화해류 같은 경우 우리가 먹지 않죠. 그래서 이런 먹지 않는 비식품인 경우에는 이 STS를 사용을 하지만 식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의 이 1-MCP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마트에 가 보면 가끔 이 스마트 후레쉬 처리를 했다라는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농산물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이 스마트 후레쉬 처리를 했다는 것은 1-MCP 처리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틸렌의 영양. 그래서 미량 발생 품목, 다량 발생 품목 얘기를 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상추 같은 경우에 이 사과하고 같이 넣어놨더니 빨리 시들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각 품목별로 에틸렌에 노출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품목별로 에틸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렇게 품목별로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먼저 과실류들. 여기서 과실류라면 과일과 과체류 모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에틸렌하고 만나게 되면 숙성 노화가 빨라집니다. 숙성 노화가 빨라지니까 연화 현상이 나타나더라. 열매가 물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녹색의 채소류들. 이것들은 에틸렌이 하는 역할을 봤더니 이 엽록소를 분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이 녹색이 없어지고 노랗게 변하더라. 그래서 황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줄기채소들. 이 대표적인 게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는 줄기채소라면 우리가 줄기를 먹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 에틸렌하고 만나면 섬유질화 됩니다. 그러면서 경화 현상. 그래서 이 과실류는 연화 물러지는데 줄기채소는 섬유질화 되면서 오히려 단단해져 버립니다. 질겨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이 에틸렌에 영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줄기채소라는 거 생각 안 하고 에틸렌하고 만나면 숙성도가 빨라지니까 물러질 것이다 해서 연화로 답을 체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줄기채소는 에틸렌하고 만나면 이렇게 물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지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줄기채소는 경화 현상이다. 요거 하나 반드시 잊지 말고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화해류들. 화해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2층 형성이 촉진된다. 그래서 2층 형성이라는 것은 원예 작물학 쪽에서 이야기가 됐었을 거예요. 새로운 층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새로운 층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나뭇잎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잎자루하고 가지하고 이렇게 단단히 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태풍이 불어도 나뭇잎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가을이 되면 어때요? 미풍에도 잔잔한 바람에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원인을 봤더니 가지하고 잎자루 사이에 이런 새로운 층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층이 만들어지는 거, 에틸렌의 농도가 높으면 촉진하고 옥신의 농도가 높으면 억제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원예 작물학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에틸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새로운 층이 만들어지면서 낙엽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해류하고 에틸렌이 만났더니 새로운 층이 만들어지는 게 많아지면서 낙엽이나 낙화, 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꽃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꽃 봉오리하고 에틸렌하고 만났더니 비정상적인 개화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카네이션 꽃봉오리하고 에틸렌하고 만나게 되면 꽃잎말이 현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카네이션 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짝 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에틸렌하고 만난 쪽에 꽃잎이 말려버려요. 그러면 꽃이 뭐가 돼요? 기형화가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품 가치를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 개화.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고요. 그 외에 당근 하나만 품목별로 정리해 볼까요? 당근. 이 당근하고 에틸렌하고 만났더니 이소구마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쓴맛이 나타나더라.